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요.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그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좀 달리 인류 복주에 기여한 현인들의 그 심오한 지혜, 또 덕성,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는요, 1969년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수죠. 데릭 바턴과 오드 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분자 세계를 평면에서 입체로 확장시킨 이 두 거장의 여정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학의 평면을 넘어 입체의 시대를 연 두 거장. 이게 원소 구성이 비슷해도 왜 성질이 다를까? 이 오래된 질문 있잖아요. 네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바로 그 답이 분자의 3차원 모양, 그러니까 형태에 있다는 걸 데릭 바턴과 오드 하스가 밝혀낸 거죠. 이게 바로 1969년 노벨 화학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분자는 그냥 원자들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특정한 모양을, 그러니까 입체적인 형태를 가진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바턴은 입체 구조 분석, 영어로는 Conformational Analysis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자가 딱딱하게 하나의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뭐랄까 관절처럼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러 안정적인 3차원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하스는 실험을 통해서요. 그 시클로헥산 같은 고리 화학물이 실제로 특정하고 안정된 입체 형태, 그 아주 유명한 의자 모양, 체어 폼 있잖아요. 그걸 가진다는 걸 증명했고요. 아, 그 의자 모양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결국 입체화학이라는 어떤 거대한 분야에서 딱 만나게 된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분자의 모양이 정말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발견을 넘어서서 뭐 약물 설계라던가 생화학 반응 이해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출생과 성장, 런던과 오슬로에서 피어난 과학의 싹. 1918년 런던에서 태어난 바턴하고 1987년 오슬로의 하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호기심이나 또 독립적인 사고방식, 이런 건 참 놀랍도록 비슷했군요. 네, 그렇죠. 바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기술자셨고 또 어머니가 교육률이 높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학이나 논리 이런 쪽에 흥미를 느꼈고 그 유명한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재능을 꽃피웠죠. 아, 그렇군요. 하스는 이제 아버지가 의사셔서 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고요. 오슬로 대학이랑 또 독일 유학을 통해서 일찍부터 분자의 실제 물리적인 형태, 그러니까 3차원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뭔가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기질은 공통적이었네요. 네, 맞아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하고 깊이 파고드는 그런 점이 있었던 거죠. 차원으로 상상하는 그런 능력을 키웠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어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문적 진로. 방향족 고리에서 입체 구조로의 도약. 그러면 이 두 분이 처음부터 이 3차원 구조, 입체화학에만 집중했던 건가요? 아니면 각자 좀 다른 연구를 하다가 이 분야로 오게 된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이걸 연구한 건 아니었어요. 바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처럼 복잡한 유기분자의 반응성을 연구하다가 이상하다. 구조는 비슷한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르지? 이걸 설명하려면 분자의 3차원 형태를 고려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아, 반응성을 연구하다가요? 네. 반면에 허스는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이미 액선이라 전자회절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시클로헥산이 우리가 흔히 그리는 평평한 육각형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 의자형 구조를 갖는다는 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요. 와, 정말 빠르셨네요. 네, 상당히 빨랐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대부분 고리 분자는 그냥 평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허스는 이 의자 모양이 원자들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는 걸 실험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가 바로 주목받지는 못했다고요? 네, 좀 안타깝죠.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잘 몰랐던 건지 오랫동안 좀 묻혀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턴은 반응성을 설명하려고 입체 구조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파고들었고, 하스는 이미 실험으로 그 실제 구조를 밝혀내고 있었다. 결국 분자의 진짜 모양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는 이 큰 명제 아래서 두 사람의 연구가 딱 만나게 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연구의 무대, 영국과 노르웨이를 잇는 실험실의 협연. 자, 보면 바턴은 당시 과학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영국에서 연구를 했고, 하스는 자원은 좀 부족했지만 연구 자율성이 높았던 노르웨이에서 연구를 진행했군요. 이런 환경 차이가 연구 스타일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죠. 바턴의 연구실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연구 중심지로 발전을 했고요. X선 결정학 같은 그 당시 첨단 실험 기법하고 이론적인 분석을 아주 활발하게 융합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하스의 연구실은 자원은 좀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자회절 같은 아주 정밀한 실험 기법에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을 얻어냈습니다. 이걸 뭐랄까 로테크 하이 컨셉 연구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로테크 하이 컨셉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장비보다는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하고 정밀한 측정으로 승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두 분 다 일어나고 실험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직접 같이 연구하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스의 그 정밀한 구조 데이터가 바턴의 이론적인 틀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었고, 또 바턴의 분석 덕분에 하스의 구조 연구가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입체화학이라는 분야를 화학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였죠. 서로의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발전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입체화학의 시작. 분자는 왜 3차원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분자가 당연히 3차원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화학계에서는 이 생각이 꽤나 급진독이었다니 좀 놀랍습니다. 다들 그냥 2차원 평면 모델로 생각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종이에 그리는 것처럼요. 하스는 바로 그 시클로엑산이 평면이 아니라 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안정한 의자형 3차원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명확하게 증명했죠. 그러니까 분자가 스스로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찾아간다는 개념을 딱 보여준 겁니다. 스스로 안정적인 형태를 찾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바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입체구조 분석 이론을 통해서 분자가 어떤 특정 반응을 할 때 가능한 여러 3차원 형태 중에서 어느 형태가 반응에 더 유리한가 이걸 설명해낸 거죠. 아, 모양에 따라서 반응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즉 모양에 따라 반응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주 체계화한 겁니다. 이야, 이 두 분의 연구 덕분에 분자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입체적인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살아 숨쉬는 실체로 보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약물 개발 방식이라던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을 이해하는 방식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그 똑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도 3차원 배열만 다른 거울상 이성질체 있잖아요. 네네. 카이랄성이라고 하죠. 아, 네. 그게 전혀 다른 약효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신약 개발에는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겠어요. 네,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떤 건 약이 되지만 거울상 분자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입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 된 거죠. 여섯 번째, 입체 구조의 탐구. 반응성의 숨은 비밀을 찾아서. 분자의 3차원 구조가 이 반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특히 데릭 바턴과 오드 하스, 이 두 분이 어떻게 길을 열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작은 이제 오드하스의 연구였어요. 이분이 시클로엑산이라는 분자를 봤는데 이게 비교적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딱 정해진 의자 모양 같은 특정 3차원 구조를 더 좋아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아, 그냥 막 무작위로 있는 게 아니라 선호하는 형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분자 안에 작용기라는 게 붙는데
이게 축, 엑시얼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수평, 에쿼토리얼 방향, 옆으로 뻗은 방향이 있는지에 따라서요.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실험으로 딱 증명했어요.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원자들이 그냥 선으로 연결된 거 그 이상으로 이 공간에서 얘네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배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딱 보여준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네요. 그럼 데릭 바터는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갔나요? 이제 바터는 하스의 이런 실험적인 증거들을 딱 보고 이걸 훨씬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예측 가능한 틀로. 그게 바로 입체구조 분석이라는 개념입니다. 입체구조 분석이요? 네. 뭐랄까, 분자 안에 있는 원자 그룹들이 서로 이렇게 공간에서 부딪히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낮은 그런 3차원 형태를 가지려고 한다는 그 경약을 분석한 거예요. 아,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찾는다. 그렇죠. 이걸 이용하니까 꽤 복잡한 유기분자들, 특히 그 생체 내에서 중요한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스테로이드 연구가 또 중요했군요. 그럼 이전에는 그냥 어떤 원자들이 붙어 있나, 이게 문제였다면 바터는 그 원자들이 공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배열될 건가? 이 질문을 던진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문이었죠. 분자의 형태 그 자체가 화학적인 성질이 될 수 있다. 이런 뭐랄까 관점의 대전환이었어요. 형태가 곧 성질이다. 네. 그래서 분자의 형태, 그리고 그 형태에 따른 움직임, 이걸 통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논리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대가 확 열린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바로 의학화학이나 생화학 같은 다른 분야로 막 퍼져나가서요.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이런 연구의 핵심 도구가 됐습니다. 7번째 노벨상 수상 사유, 고정관념을 깬 분자의 형태학. 이런 혁신적인 공로 때문에 1969년에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는 유기분자의 입체 형태, 컨포메이션 개념 도입과 그 응용에 대한 공로, 이걸 수상 이유로 밝혔죠. 이게 그냥 분자를 그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3차원 형태가 화학 반응이나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특히 바턴의 입체구조 분석은 그 작용기들, 걔네들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 딱 위치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유기화학을 이해하는 수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 끌어올린 거죠. 네. 스테로이드나 락톤같이 복잡해 보이는 분자들의 반응성을 구조랑 딱 연결시켜서 예측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화학의 어떤 정밀함을 더했다고 할까요? 하스의 역할도 중요했죠. 물론이죠. 하스는 그보다 더 일찍 시클로헥산 연구를 통해서 아주 단순한 분자조차도 공간적으로 안정한 형태를 찾는다는 걸 보여줬고요. 특히 그 전자회절법 같은 이런 물리화학적인 기법을 써서 구조랑 에너지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이게 모든 연구에 정말 단단한 기초가 된 셈이죠. 아, 그러니까 바턴의 이론적인 통찰력하고 하스의 정밀한 실험, 이 두 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노벨위원회도 그걸 본 거죠. 이 두 사람의 연구가 단순히 유기화학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분자 생물학, 약학, 정말 훨씬 넓은 과학 분야로 뻗어나갈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과학 전체의 어떤 지평을 넓혔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8번째, 입체화학의 산업적 활용, 약물 설계와 생명화학의 새 지평. 자, 그럼 이 이론적인 개념이 실제 산업 현장, 특히 의약품 개발에는 어떤 혁명을 가져왔는지 좀 더 자세히 보죠. 네, 그 의학화학에서 보면 약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해서 효과를 내잖아요. 이걸 보통 열쇠랑 자물쇠 모델로 설명하는데 이 모델의 핵심이 바로 분자의 3차원 구조, 즉 입체화학이에요. 아, 모양이 딱 맞아야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 모양이 중요해요.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좀 안타까운 사례지만 그 탈리도마이드 비극 있죠? 아, 탈리도마이드, 네. 이게 화학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울에 비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체 구조, 이걸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데요. 한쪽 구조는 입덧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쪽 구조는 태아에게 아주 심각한 기형을 유발했어요. 세상에, 같은 분자인데도요. 네.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 제약산업에서 특정 입체 형태만 정밀하게 만들거나 분리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충격적인 사례네요. 효소 반응도 비슷하겠군요. 그 기질 분자가 효소의 특정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딱 맞게 들어가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효소의 그 활성 부위라는 곳이 아주 정교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턴의 연구는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처럼 생리 활성에 중요한 물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요. 이게 결국 오늘날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신약을 설계하거나 백신, 항암제 개발 연구의 기초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입체 구조의 물질만 골라서 만드는 입체 선택적 촉매 개발로 이어졌어요. 아, 원하는 모양만 콕 집어서 만드는 촉매. 네. 그러니까 생산 효율도 높아지고 불필요한 거 안 만드니까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심지어 요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심약 설계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 입체화학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 정말 실질적인 기술로 자리 잡은 거죠. 9번째 학문적 파장, 고분자 생화학, 촉매 분야의 입체적 재편. 정말 입체화학의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유기화학을 넘어서 다른 학문 분야의 패러다임까지 바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고분자 화학이나 생화학 쪽은 어땠나요? 네, 고분자 화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들이 사실은 작은 단위체들이 쭉 이어진 사슬이거든요. 근데 이 단위체들이 3차원적으로 어떻게 배열되느냐, 이걸 택티시티라고 하는데 택티시티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그 사슬을 이루는 벽돌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늘어서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다 같은 방향이면 아이소택틱이라고 하고요. 이게 고분자 전체의 단단함이나 유연성 같은 물리적 성질을 결정한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아하, 배열 방식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 그렇죠.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가진 새로운 소재 개발이 훨씬 활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생화학에서는요? 단백질이나 DNA 같은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생화학에서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개념이 됐죠. 단백질이나 DNA, 효소 같은 생체 거대 분자들이 그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분자들이 가진 고유한 3차원 구조 때문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효소가 특정 분자하고만 딱 반응하는 그 특이성, 또는 단백질이 막 복잡하게 접혀서 제 기능을 하는 과정 같은 것들, 이게 다 공간적 상보성, 그러니까 분자들끼리 3차원적인 모양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 이 궁합에 달려있는 거예요. 입체 구조 분석이 바로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 거죠. 신약 개발이나 분자 인식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됐고요. 그렇군요. 촉매화학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네, 촉매화학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입체 선택적 촉매 개발이 정말 혁신이었어요. 특정 거울상 이성질체만 정밀하게 골라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의약품이나 농약 같은 정밀화학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죠. 아, 그게 후속 노벨상으로도 이어졌다고요? 맞아요. 노요리 료지나 칼 데리 샤플리스 같은 분들이 이 분야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셨죠. 중요한 발판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입체화학이라는 건 분자를 단순히 원자들이 모여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공간의 질서를 따르는 역동적인 존재로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서 분자를 다루는 모든 과학 분야의 어떤 생각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수상 이후의 행보. 후학 양성과 국제 학술 리더십. 자, 그럼 노벨상 수상 이후에 이 두 분, 바턴과 하스가 학문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떤 활동을 이어갔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데릭 바턴 같은 경우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아주 힘을 쏟았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셨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학술지의 편집장을 맡거나 학회를 운영하면서 유기화학 분야의 어떤 국제적인 표준, 이런 걸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죠. 특히 바턴은 이론은 그림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고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분자 구조를 시각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교육 방식이나 자료 개발에도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대중 강연이나 방송 출연 같은 걸로 과학 지식을 알리는데도 꽤 적극적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오드 하스는 어땠나요?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하스는 좀 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기반을 두고 후학 양성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과학 아카데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과학 연구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꾸준한 기초과학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했죠. 아,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군요. 네. 뭐랄까, 화려한 국제 무대보다는 좀 조용한 연구실에서 깊이 생각하는 과학을 실천하면서 북유럽 지역의 분자 구조 연구에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문기고 같은 걸 통해서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요. 두 분 다 노벨상이라는 큰 영예를 안고도 그냥 연구에만 머문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과학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헌신하신 거네요. 그렇죠. 바턴이 좀 더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표준화에 힘썼다면 하스는 깊이 있는 연구 문화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노벨상 수상자의 어떤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오늘날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11번째, 비판과 한계, 고정입체구조 개념의 도전과 진화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봐도요. 바턴이랑 하스 이론이 당시엔 정말 혁명적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역시 뭐랄까, 비판이나 한계점들이 있었다는 게 명확해 보여요. 특히 그 분자가 그림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고 막 움직인다. 그 분자 유연성 문제가 나왔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동적 입체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열린 거죠. 동적 입체화학이요? 네, 그러니까 분자를 그냥 딱 멈춰있는 사진,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서 형태가 계속 변하잖아요. 이걸 영상처럼 이해해야 한다. 이런 관점의 변화였어요. 아하, 영상처럼요? 살아 움직이는. 맞아요. 딱딱한 모형이 아니라 진짜 계속 꿈틀대는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그 움직임 자체가 화학 반응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초기 모델들이 분자 안에 원자들끼리 미묘하게 밀고 당기는 힘 있잖아요. 네네, 비결합 상호작용. 네, 그거. 비결합 상호작용 영향을 좀 완벽하게 담지는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하스 연구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네요. 주로 제일 안정한 의자 형태에 집중했지만 사실은 배 모양이나 좀 뒤틀린 배 모양, 이런 다른 형태들도 특정 조건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점들이 밝혀졌죠. 근데 그건 당시 실험 기술로는 관찰하기가 좀 어려웠던 면도 사실 큽니다. 아, 기술적 한계도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핵심은요. 이런 비판이나 한계들이 그 이론을 낡은 걸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입체화학이라는 언어를 더 정교하게, 더 풍성하게 발전시킨 거죠. 아, 자양분이 된 거군요. 네. 바턴이랑 하스가 세운 그 기본 골격은 여전히 아주 강력한 도구고요. 지금도 계속 보완되고 확장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셈이에요. 12번째, 인간적인 면모, 바턴의 유머, 하스의 철학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논쟁 뒤에 또 사람들 이야기가 숨어 있으면 재밌잖아요. 자료 보니까 데릭 바턴, 이분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카리스마도 넘쳤다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강연할 때 농담도 막 섞어서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스스로를 영국 국적을 가진 국제과학의 시민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국경 없는 협력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죠. 오, 멋있네요. 국제과학 시민. 네. 반면에 오드 하스는 훨씬 조용하고 좀 내성적이면서 철학적인 면이 강했던 분이죠. 아, 대조적이네요. 그렇죠. 형태는 존재의 언어다. 이런 시적인 표현도 쓰셨다고 하고요. 과학의 윤리나 독립성 이런 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특히 제자들한테 실험 결과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참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하죠. 와, 실험보다 질문이 먼저다. 깊은데요? 정말 다른 매력이네요, 두 분이. 네, 정말 그랬네요. 13번째, 후대의 기억. 입체화학 교과서 속 두 이름의 영속성입니다. 이렇게 성격은 달랐지만 이제 화학, 특히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 이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기본이죠. 그 유명한 맥머리 유기화학 교재 같은 거 보면 현대 교과서에서도 이분들 이론은 그냥 입체화학의 기초 중의 기초 이렇게 다뤄주고 있죠. 맞습니다. 교과서뿐만이 아니에요. 영국 과학회에 바턴 메달이라는 상이 있고 노르웨이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핫셀 강연이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기리는 학술상이나 기념행사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군요. 그럼요. 이건 뭐냐면 그분들이 단순히 과거 사람이 아니라 분자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방식, 그러니까 과학적 시선에 혁명을 일으켜서 현대 과학사고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딱 만들었다는 증거죠. 여러분이 화학 공부하신다면 다 이분들 덕분에 분자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정말 큰 기여를 하신 거죠. 14번째, 결론. 과학은 모양을 보고 진리를 해석한다, 입니다. 결국 이 두 분, 바턴과 하스는 화학이라는 학문이 분자의 모양, 즉 형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분자를 그냥 평면의 죽은 기호처럼 보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입체적인 실체로 딱 인식하게 만들면서 그 유명한 말, 형태가 고 기능이다. 이 강력한 과학 언어를 탄생시킨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 업적은 뭐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지식이죠. 아,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죠. 신약 디자인할 때, 복잡한 효소 반응 분석할 때, 새로운 소재 개발할 때 거의 모든 현대 화학 연구에 이분들이 정립한 그 입체화학적 사고가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단순히 분자를 보는 방식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과학이 이 모양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969년 노벨 화학상은요. 화학이 단순히 원자가 어떻게 연결됐나 이걸 넘어서 분자가 차지하는 그 3차원 공간과 형태를 해석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선언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데릭 바턴과 오드 하스 이 두 분은 분자의 입체 구조가 화학 반응성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밝혔죠. 그래서 반응을 예측하고 또 제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약물 설계나 효소 분석, 또 신소재 개발 같은 수많은 분야의 핵심 기반이 된 거고요. 과학적 사고를 그냥 평면에서 입체로, 기호 해독에서 형태의 언어를 읽는 것으로 확장시킨 거죠. 그 영향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1969년도 노벨 화학상 공동수상자인 데릭 바턴과 오드 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0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루이스 페데리코 룰루아르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